아직도 게임을 그저 놀이로만 보시나요? 인문학적 관점으로 살펴보면 게임 속에 숨어있는 메시지가 보인다고 하는데요. 게임에 대한 오해를 풀고 세대 간극을 좁히는 시간입니다.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이경혁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경혁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게임 이야기 준비해 오셨을지 궁금해요. 7월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됐는데 날이 더워지기 시작하면 미디어 업계에서 이제 항상 꺼내드는 시즌 아이템이 있는데 바로 남량물입니다. 이제 슬슬 호러의 계절이 오고 있는데 네. 진짜로 뭐 무서우면 저는 시원해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호러의 계절이 오다 보니까 게임에서도 굉장히 많은 호러 장르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게임에서 굉장히 많이 만나볼 수 있는 호러 소재로서 좀비라는 개념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좀비라면 정말 공포 영화에 자주 나오는 네. 소재잖아요. 정확하게 어떤 존재인지는 또 설명이 잘 안 되긴 하는데요. 네, 그렇죠. 우리가 일상적인 개념도 누가 선생님이 불러서 설명해봐 이러면 말문이 좀 막히게 되는데 일단은 실존하는 개념은 아니죠. 좀비라는 건. 보통은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좀비를 보면 뭔가에 감염이 되거나 혹은 뭔가 알 수 없는 주술의 저주를 받아서 시체가 살아나서 살아있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또 그 공격을 받아서 물리면 물린 사람도 좀비가 된다. 이제 이런 게 좀비에 대한 기본 설정인데요. 아주 뭐 근원을 찾아본다면 좀비의 기본 개념 자체는 IT에 있는 부두교에서 비롯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네. 실제 부두교 계신 분들은 이 얘기를 하면 굉장히 화를 내세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뭐 이렇게 약물 같은 걸 써서 약간 사람이 정신을 잃는 정도만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미디어 업계가 가져가서 조금 더 무섭게 시체가 일어난다로 개념을 바꿔냈기 때문에 사실은 실존하는 개념은 아니고 말 그대로 컨텐츠 안에 존재하는 상상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개념은 꽤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뭔가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서 사람을 공격한다. 예를 들어 서양 판타지에서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언데드라는 개념이 있죠. 보면은 빛을 받으면 갑자기 막 흙으로 사라진다거나 그런데 이렇게 눈, 코, 입이 하나도 없고 괴성을 지르면서 사람을 쫓아오는 이런 언데드 혹은 뭐 죽었지만 움직이는 시체에 관한 굉장히 많은 설화들이 서구권에 존재를 하고 사실 우리는 이제 동아시아권이잖아요. 우리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개념이 있는 게 강시입니다. 네, 젊은 분들은 지금 놓칠 수가 있는데 한국 영화계에서는 한 80, 90년대에 이른바 강시 영화라는 게 굉장히 또 붐을 일으키기도 했어요. 맞아요. 거기도 이렇게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시체를 부적을 붙여서 다시 살려내고 그 강시가 사람을 공격한다라는 개념들이 굉장히 또 유행을 했었단 말이죠. 이처럼 동서양 모두가 똑같은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죽은 시체가 다시 일어나서 인간을 위협한다. 굉장히 오래된 개념이죠. 그런데 그런 존재를 언데드나 강시라고 하지 않고 좀비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뭔가 다른 특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언데드건 강시건 좀비건 다 가짜잖아요. 근데 미디어 속에서 재현되는 것도 조금씩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이제는 좀비라는 새로운 개념이 있다라고 좀 발전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좀비물이라고 하면 보통 감염이라는 걸 굉장히 큰 특징으로 잡아줘요. 그냥 죽은 시체가 일어나서 공격한다에 머물지 않고 그에게 물리면 나도 좀비가 된다. 그러니까 감염에서 군집을 이룬다는 게 오늘날 좀비의 굉장히 큰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뭐 세균, 곰팡이 이런 거에 그냥 전염이 돼서 시력과 청력을 잃고 좀비가 된다. 이런 컨셉들도 굉장히 많고 뭐 최근작 중에는 라스트 오브 어스 같은 게임에서는 일종의 동충하초 같은 기생충이 있는 거예요. 그게 뇌에 기생하면서 좀비가 된다라는 설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꼭 죽은 시체가 움직인다만으로 좀비를 얘기할 수는 없고 일종의 기생 그리고 그 기생을 통해서 일어나는 감염이 항상 포함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미디어 속 좀비를 보면 항상 어떤 느낌이냐면 군집입니다. 굉장히 몰려다녀요. 네. 한 마리의 좀비가 있지를 않고 막 수천, 수만 마리의 좀비가 우글우글 모여서 군집을 이루고 우르르 몰려다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런 점을 보면은 이제 그냥 죽은 자가 살아 움직인다라는 언데드 시절보다는 다르게 감염되고 전파된다라는 것이 오늘날 좀비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사실 좀비가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는 정말 많이 봤잖아요. 네. 부산행이라는 영화가 워낙 유명하기도 했고 네. 뭐 심지어 킹덤 같은 OTT 드라마에서는 사극 속에서도 좀비가 네. 등장하는데요. 게임 속에서도 좀비가 많이 나와요?
게임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좀비가 지금처럼 유행하기 전에 굉장히 또 메이저한 장르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뭐 게임을 하는 사람이 아주 많은 건 아니었으니까요. 오히려 일반적인 대중문화에서 좀비가 서브컬처에 가까웠죠. 사실 한국에서 특히 영화 부산행이나 말씀하신 드라마 킹덤이 유행하기 전에는 좀비라는 건 굉장히 서브컬처에 가까웠습니다. 네. 그런데 천만 영화에서 좀비가 다뤄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누구나 좀비라고 하면 익숙하게 이해를 하는 시대가 된 거죠. 게임 쪽에서 좀비를 언제 처음 다뤘냐라고 물으면 이것도 연원이 꽤 깊은데 그래도 영화보단 짧아요. 네. 왜냐하면 영화에서 좀비가 처음 나온 순간엔 게임이 세상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영화에서 좀비가 처음 언제 나왔냐 이야기하면 보통 19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 네. 이제 실제 영화 타이틀로는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969년 영화인데 이 영화에서 좀비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얘기한 대로 죽은 시체들이 군집을 이뤄서 사람을 막 물고 전파되는 그 개념이 이제 처음 나오게 됩니다. 그때는 게임이 없었기 때문에 뭐 비디오 게임에서 좀비의 역사는 길지 않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문제는 비디오 게임은 70년대 말쯤에 이제 처음 탄생을 하잖아요. 근데 나오자마자 80년대부터 바로 게임에 좀비가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최초로 좀비라는 단어를 쓴 게임으로는 1984년의 게임인데 이름 자체가 좀비예요. 그러면 뭐 굉장히 무서운 내용이 나왔을까 싶지만 아시겠지만 여러분 80년대 게임의 그래픽이라는 건 저점이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는 그래픽입니다. 그래서 전혀 좀비라고 생각할 수도 없고 그냥 게임 제목이 좀비라니까 좀비겠지? 인데 심지어 이 좀비가 굉장히 무섭지도 않았어요. 게임도 너무 단순해서 뭐 총으로 쏜다거나 이런 개념도 아니고 고층 빌딩에서 좀비를 밀어서 떨어뜨리는 게 전부였던 게임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날 좀비가 나오는 게임이라고 얘기하면 얘는 큰 의미는 없어요. 다만 이제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 정도인데 약간 왜 이름을 좀비로 졌을까를 생각해 보면 네. 재미있는 게 80년대부터 이제 좀비 영화가 굉장히 흥행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뭐 여름 되면 좀비 영화만 수십 편이 쏟아지다 보니까 게임사 입장에선 이번에 나오는 게임인데 좀비 얘기를 좀 붙이면 장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정도의 의미로 사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80년대 이후 게임의 그래픽이 점점 발전하고 새로운 기계들이 나오게 되면서 점차 게임과 좀비는 매우 친한 사이가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게임의 특성과 좀비의 특성이 굉장히 교묘하게 잘 맞아떨어지는 지점이 있었기 때문인데 혹시 뭐 짐작가시는 게 있으실까요? 모르겠어요. 뭘까요? 바로 좀비가 느리게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사실 우리가 좀비 하면은 그 특유의 움직임을 떠올리게 돼요. 가끔 네. 요새는 놀이공원에서도 왜 좀비 행사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많이 하죠. 예, 근데 요즘의 좀비는 좀 바뀌어서 굉장히 빨리 뛰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좀비는 굉장히 느리게 움직여요. 꿈지럭꿈지럭거린다고 표현을 하죠. 이 느리고 굉장히 묵직한 움직임을 갖고 있는 게 좀비인데 이런 움직임이 게임에 들어오면 어떻게 시너지가 나게 되느냐면 적을 매우 맞추기 쉬워진다는 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가끔 비유하는 게 모기를 내가 총으로 쏴서 잡는다고 쳐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총으로도 모기를 쏴서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정말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네. 그 경로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게 움직이고 그런데 같은 총으로 예를 들어 좀비를 쏜다고 하면 에이 그건 쉽지라고 누구나 생각하실 거예요. 그 특유의 느릿한 움직임이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게임을 만들면서 우리 소위 난이도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게 너무 어려우면 오락실에서 사람들이 그 뭐 데모 플레이라고 하죠. 돌아가는 걸 한번 보고 난 저건 못하겠는데? 라고 동전을 안 넣거든요. 그런데 이거 움직임이 굉장히 느릿한 좀비를 쏘는 거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자신감이 붙는 거죠. 사실 게임은 어려운 대상을 맞춰서 이기는 것보다 그냥 내가 드르륵 하고 쏘면서 다 터져나가는 게 재밌는 순간들인데 그 상대로 좀비는 정말 최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무렵의 오락실들 게임에는 꽤 좀비가 많이 나옵니다. 한국 오락실에는 마계촌이라고 불렸던 게임이 있는데 고스트 앤 고블린즈라고 이거는 이제 한 40대 어르신들은 굉장히 기억을 하실 게임들인데 이 게임도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적들이 좀비가 많아서 중간중간에 굉장히 느리게 따라온 애들이 많았다라는 점으로 난이도를 조절하기도 했었어요. 네,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오늘은 게임 속에서 좀비들이 어떤 존재로 그려지고 있는지, 또 그 속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메시지는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영화 부산행 이후 K 좀비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빠른 속도를 가진 게 특징으로 꼽혔는데 이 고스트 앤 고블린 같은 과거 게임에서는 또 그렇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비가 좀 느리게 움직였기 때문에 게임에 더 쉽게 등장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인 거죠. 네, 요즘 좀비는 또 다음 세대 좀비죠. 그러니까 느릿느릿하게 걸었던 좀비가 1세대라면 요즘은 무슨 군집을 이뤄서 이렇게 구름처럼 몰려오는 빠른 좀비가 트렌드이기도 한데 한 90년대까지만 해도 좀비라고 하면 정말 그 느리게 걸어오는 공포의 대상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특히 오락실 시절을 지나서 90년대 들어오면서 뭐 플레이스테이션이나 PC로 게임을 할 경우에 이 좀비의 느린 문제는 더욱더 중요해지는데 이때부터는 게임이 3차원 그래픽으로 나오기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화면을 평면으로 플레이를 할 때보다 이 3차원 공간에서 뭔가를 조준해서 쏘고 맞추는 일은 더 어려워지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오락실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그 비행기가 총알을 막 쏘는 게임들이 있습니다. 얘는 맞추기가 쉬워요. 그냥 가로 세로 위치만 똑같으면 바로 맞출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슈팅 게임이라고 하죠. 그 3차원 공간 안에 들어가서 내가 조준을 해야 되는 게임은 보통 마우스 같은 걸로 전후좌우를 재서 맞추지만 네. 나도 어디 숨어야 되고 상대도 벽 뒤에 숨으면 총알이 들어가질 않고 소위 말하는 조준을 정확하게 하는 일이 3차원 공간에 들어가면 정말 어려워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목이나 파리를 맞추겠다라고 하면 이건 정말 불가능한 일이 돼버리는 건데 사람들은 말씀드렸다시피 좀 강력한 무기로 적들을 한 번에 쓸어버리는 쾌감을 원해요. 그럴 때 무리지어서 매우 느리게 다가오는 좀비라는 건 게임 제작사 입장에선 아 이게 정말 최고네 라고 난이도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좀비가 타겟이 되는 1차적인 이유인데 네. 사실 90년대 이후 게임에 좀비가 엄청나게 등장하는 이유에는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이유예요? 좀비가 뭐냐라고 이제 물으면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인간인 듯 인간 아닌 인간 같은 너. 그러니까 인간과 닮았는데 인간이 아니다라는 지명을 하는 것이 이 게임 속 좀비 열풍의 핵심인데요. 뭐 게임 속에 굉장히 많은 적들이 나오죠. 외계인도 나오고 뭐 곤충들도 나오고 아니면 정말 테러 집단도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특히 이제 많이 이전에 다뤘던 게 소위 말하는 괴물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괴물들은 우리가 쓰는 이유가 괴물은 쏴도 마음에 죄책감이 없어요. 근데 괴물은 사실 괴물처럼 생겼거든요. 근데 그 많은 괴물 중에 좀비라는 괴물은 인간의 시체로 만들어졌다라는 설정이 있기 때문에 그 외형이 정확히 인간의 신체와 일치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가 달라지느냐면 내가 쏘는 타겟이 괴물이에요. 한데 괴물을 쏜다는 느낌이 아니라 두 발로 직립보행하고 양손을 휘두를 수 있고 머리가 작은 인간과 똑같은 신체를 쏘게 되는 감각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되게 독특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조준을 하고 맞추는 느낌은 사람을 맞추는 느낌 같은데 그 대상은 인간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조준하는 스킬은 똑같아요. 사람을 조준하는 것과. 하지만 네가 쏘는 대상은 인간이 아니다라고 선언이 됩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마치 인간을 대상으로 폭력을 투사할 수 있는 그 감각을 인간이 아닌 대상에게 마음껏 할 수 있게 된다라는 도덕적인 자물쇠가 열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좀비가 외형적으로 인간을 닮았다는 게 중요한 지점이라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도덕적인 존재들이거든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벌이는 것을 뭐 소설 속에서든 영화 속에서든 그리고 특히 게임에서도 심리적인 굉장히 큰 장벽을 만나게 됩니다. 아무리 게임이라고 해도 우리가 사람, 그것도 무고한 사람을 향해서 무기를 휘두르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네. 언젠가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2000년대에 출시된 콜 오브 듀티라는 게임에는 중간 스토리에 민간인 공항에 가서 내가 테러 집단의 그 스파이로 잠입을 하거든요. 근데 이 테러 집단 수장이 공항에 테러를 벌이라고 해요. 그러면 민간인한테 총을 쏴야 되는데 시나리오상 그렇게 주어진 명령을 플레이어들이 수행을 못했습니다. 아무리 게임이라도 어떻게 민간인한테 이걸 할 수가 있어라고 멈춰버리다 보니까 게임사도 아예 이 부분은 그럼 스킵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라고 바뀐 적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좀비는 다른 겁니다. 인간의 신체랑 정말 똑같이 생겼는데 아예 대놓고 쭈글쭈글한 피부와 다 썩어가는 신체를 보여주면서 조준하는 방식은 인간과 똑같지만 얘는 인간이 아닙니다. 명백하게 인간이 아니라는 시그널을 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내가 한번 화력을 시험해 볼 수 있겠구나라는 대상으로 좀비를 쉽게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게임의 공격성을 많이 우려하곤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오히려 게이머들은 윤리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심리적 장벽을 갖고 있는 거네요. 이게 그러니까 대표적인 오해 중에 하나죠. 결국 게임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도덕심 혹은 윤리가 없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게임이라는 환경 속에서 사람에게 총을 겨눈다는 그 가상 체험을 해보기 때문에 더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네. 이런 점 때문에 특히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서구권에서는 굉장히 독특하게 유행하는 장르가 나치 좀비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2차 대전 이후에 서구에서 나치라는 건 완전히 절대악으로 낙인이 그쵸. 찍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게임들이 나치 좀비라는 장르를 가져와서 마음껏 총을 쏘세요라고 보여주는데 뭐냐면 나치의 잔당들이 모두 죽었다가 좀비로 일어났다. 그러면 이 대상은 뭘 해도 네가 다 쏴죽여도 되는 대상이라고 윤리적인 문제를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놓고 플레이어한테 중기관총을 하나씩 쥐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플레이어들은 악당 나치 좀비를 신나게 토벌할 수 있다라는 감각으로 게임을 할 수 있게 되고 우리 윤리적 죄책감이란 문제를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비를 일종의 절대 악으로 설정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껏 공격해도 죄책감이 들지 않도록 말이에요. 네, 특히 이제 현대 무기체가 발달하면서 요즘은 굉장히 강력한 무기들을 다루는 게 이제 여러 장르의 로망이기도 한데 이런 무기의 강력함을 실감해 보려면 적이 많고 강할수록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을 닮은 절대악 좀비가 나타나서 자 나에게 한번 쏴보세요라고 하면 이게 정말 액션 게임의 쾌감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요즘은 또 다른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요? 요즘의 인문학 트렌드는 이제 포스트 휴먼이라는 게 있죠. 예를 들어 인간이 아닌 것들과 인간이 함께 사는 시대에 더 이상 인간만을 중심에 둘 수 있는가라는 고민들이 나오고 일상생활에서 이 포스트 휴먼의 개념이 가장 가까이 오는 게 반려동물이죠. 그러니까 동물권 같은 문제들, 그러니까 인간이 네. 인권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와 함께 사는 존재들을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닌가가 트렌드다 보니까 게임 속에서도 이제 무차별 살상의 대상이던 좀비가 아니 우리가 좀비랑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라는 질문으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뭐 폴아웃 같은 게임에서는 좀비라고는 불리진 않지만 비슷한 개념으로 구울이라는 종족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하고 플레이어가 같이 이야기도 하고 함께 동료가 되기도 하는 모습이 또 나타나고 있어요. 정말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네요. 네. 그래서 저는 한때 영원히 절대악일 것 같았던 좀비가 이제 친구가 되는 시대를 보면서 이게 오늘날 우리 세계가 우리라는 개념의 범주를 어떻게 만들어가는가에 대한 답이기도 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기존의 인류는 그랬잖아요. 나와 닮은 것들이라는 시각적 개념으로 우리의 범주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백인만 인간이었고 뭐 그러던 시절도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이제 AI가 발전하면서 인공지능을 우리와 같은 범주로 둘 것인가, 혹은 반려동물들을 우리와 어느 정도 같은 범위로 대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생각하다 보면 요즘은 이 우리라는 개념의 범주가 옛날하고는 굉장히 달라졌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때는 인간을 닮았지만 인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악역만 맡았던 게임 속 좀비도 이제는 동료가 되는 형태의 이제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변화들이 앞서 말씀드린 포스트 휴먼 시대에 우리라는 개념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적지 않은 시사점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절대 악으로 그려냈던 좀비마저도 이제는 우리라는 테두리 안에 놓고 보기 시작했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네,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오늘은 대중문화의 한 챕터가 된 좀비가 게임 속에서는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또 그 속의 숨은 메시지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이경혁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